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6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한국전쟁 이제 시작 부분을 조금 봤고요. 그다음에 김일성 짝퉁이냐 아니냐. 진퉁인 걸로. 진퉁인 걸로. 브루스 커밍스의 입장에서. 그렇죠. 브루스 커밍스 입장에서. 네, 아직 지만원 입장에서는 아닌 걸로. 전두환 입장에서도 아닌 걸로. 항상 그 단서를 붙이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니까. 자, 일단 그 한국전쟁에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한번 좀 설명해야 되나요? 네. 자, 그렇게 우리가 대전에서 북송한 이사단이 도착하는 그 당일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네. 대전 얘기 자꾸 하지 마요. 근데 문제. 어떡하라고. 근데 내가 못 싸우는 걸 어떡하라고요. 싸우기 싫어, 우리 대전은. 그러니까 문제가 이 상황에서, 네. 국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폭동을 일으키거나 다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제대로 군대가 잘 안 된 거죠. 비절이네. 그러니까 6월 말 있잖아요. 6월 말도 며칠 안 됐죠. 그러니까 전쟁 개전 5일 만에 남한 병력의 절반이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버려요. 와. 행방불명돼 버려요. 싸울 의지가 없었구나. 네. 전혀 근데 그런 대비는 없었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올 거란 생각 자체를 안 네, 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북침이다 하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게 당시에 남한의 병력에 탄약 비축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나면 탄약을 써야 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만 북침. 의사는 있는데 실행 능력이 없는 거죠. 실행 의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북침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게 쳐들어가는 거. 이것도 또 잘못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북침은 북을 침략하는 거고 남침은 남을 침략하는 거. 네. 근데 가끔 이제 또 북풍 생각하시면 북에서 오잖아요. 북풍은. 그쵸,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그쵸. 북풍. 그러니까 북침하면은 북한이 남한을 꼭 침입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침은 북에서 남으로, 네. 북침은 남에서 북으로입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네. 문제는 6월 27일 그러니까 불과 전쟁 난 지 3일째죠. 네. 25일 일요일. 26일 월요일, 27일 화요일 날 남한군 사령부 전체가 미군에도 안 알리고 한강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왜요? 아니, 싸울 그러니까 의지도 없는데. 아니 이렇게 하여튼 뭐 이건 커밍스의 책임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강북에 국군이 있잖아요. 네. 연락선을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도 28일 날 그 한강을 건너가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한강 다니는 28일 아침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네. 누가 끄는 거예요, 그거? 국군이 끊었죠. 공병감. 그래서 나중에 그 대령이 결국 그 처형당하는 거죠. 근데 그건 지시를 받아 끊었단 말이에요. 최병덕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더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끄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거 철거를 폭파하는 동안에 네. 벌써 피난민들이 수백 명이 있었는데 네. 그 철거 폭파하면서 수백 명 목숨이 설정돼 버린 거죠. 아니 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네.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승만이 네. 절대 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방송하고 갔습니다. 그건 팩트입니까? 방송하고 바로 대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대전이에요. 네,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대전 출발해버렸죠. 그건 팩트예요. 네. 그리고 다리 끊으라고 명령한 것도 당연히 이승만이겠네.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승만 이래보다 최병덕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모르죠. 네. 대전이 철통 요새네. 대전으로 간 거군요. 근데 이제 당시 거기까지 밀릴 줄 몰랐나 이승만 이제 지도부는 네. 대전에 가서는 이제 대전을 사수하겠다 말하고 또 목포로 가버려요. 또 목포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가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계속 내려갔구나.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정치를 봐도 이때 그래서 뭔가 국민들에게 선거를 할 때 뭔가를 지켜준다는 거 같이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선조도 임진왜란 때 몽진을 갔잖아요. 네. 한양을 버리고 네. 몽진을 가면서 만약에 여차하면 만주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상당히 액션을 했는데 물론 이게 아까 말씀대로 바디 폴리틱의 입장에서 보면 내 몸이 바로 국가기 때문에 네. 내가 잡히면 안 되고 네. 물론 뭐 이승만 입장에서도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뭐 여러 가지 일도양단식으로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우리 국민들의 투표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게 아주 중요한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자식을 버리고 도망.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시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이걸로 완전히 사람들의 딱 그 무의식을 건드린 거죠. 이 사람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정치에서 보고 있으면. 그럼 지금 이재명 씨도.
예, 하지 마. 아내를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된 거죠. 최고 권력자가 국민들을 버리고 간 거 아니냐라는 버림받은 어떤 우리가 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고아 의식을 가지게 됐죠. 네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했던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만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사실 근데 여기서 참 이게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네. 그 북한군이 28일 날 입성했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러면 진격을 해야 되잖아요. 한강을 넘어가지고 도하작전을. 3일을 지체를 한단 말이죠. 서울에서? 네.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미스터리고 나중에 결국 일주일 정도를 결국 남쪽을 진격을 좀 늦춘단 말이죠. 정지 휴지기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국군 전사를 보면 네. 이거는 춘천 지역에서 우리 춘천에서 워낙 인민군을 잘 막아가지고 얘들이 애초 예상대로 철원 이제 춘천 라인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고 이렇게 합류를 하려고 해서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는 바람에 됐다. 우리가 국군의 춘천 대첩이 승리해서 이걸 저지했다라고 네. 해석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른 해석들은 네. 그 너무 예상보다 빨리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 뭐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죠. 보급을 기다려야 됐다 이거죠. 보급이 돼야지 탄약이든 뭐든 보급 식량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보급이 안 되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급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블리츠 크리크 해가지고 진짜 전격전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노선을 치는 걸 우리가 바로 한 방에 들어왔는데 그 전격전이 아주 좋지만 그게 보급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괴멸돼 버리거든요. 그게 딱 꼬리 잘려지면. 그러니까 보급이 정말 전쟁에는 병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제 우리 정프로가 예전에 한 말씀을 했죠. 네네. 병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밥 짓는 거 그 절대 폄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해. 네. 그래서 하여튼 3일 동안은 네. 서울에 좀 있었고. 그게 참 이제 나중에 김일성의 어떤 연설이 있는데 아주 결정적 패착이었다. 왜 우리가 그때 전격적으로 밀어가야 되는데 본래 김일성의 계획은 한 달 전쟁이었거든요. 네. 한 달 안에 부산까지 다 석권해버리겠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김일성 군대가 3일을 지체했다는 자체가 서울만 차지하면 된다라고 봤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수도를 점령했다는 게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수도는 다르죠. 지금은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대한민국 70%가 다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평양에 70%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도라는 게 아주 중요하지만 그때만 해도 조금 또 다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우리 자체로는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응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워싱턴에 나가 있던 주미 대사가 바로 장면. 우리 장면 총리가 주미 대사 나가 있어요. 장면 내각할 때. 그렇죠, 장면이. 그 장면. 그 장면이 본부의 지시를 받고 이제 미국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끝나잖아요. 네. 그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장면 이제 찾아간 거죠.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 딘 애치선이에요. 당시 전쟁이 났을 때 트루먼은 미주리에 자기 이제 휴가를 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애치선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치선 라인 때문에 네네네네. 그걸 한 거 아니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애치선은 사실 계획이 다 있었다고 봐야죠. 애치선이 딱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유엔의 의제 상정을 결정하고 무력을 바로 개입할 것을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칠함대를 적각 또 이 텀을 타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중국은 대만을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는 대만을 꺾어야 되잖아요. 대만에 상륙작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 많았거든요. 적각 칠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냅니다. 네. 중국이 딴 마음 못 가지도록.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절대 하나로만 안 돼요. 또 당시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이 북해도로 넘어오지 않을까. 또 이걸 걱정하는 거죠. 또 유럽 전선에서 동유럽에서 또 소련이 침범하지 않을까. 네. 이란을 또 밀고 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노이로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북해도하고 삿포로하고 한 50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주 가까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애치선은 적각 미국 대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약하게 무르게 대응했다가는 미국 전쟁이 세계 전쟁에서 우리 미국이 다 무너진다. 자, 그래서 이제 애치선이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가지고 결국 바로 유엔에 상정이 됩니다. 네. 그 애치선의 구상에 따르면 애치선이 이제 소련을 대초승달을 해가지고 자 일본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가 뭡니까 아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 네. 유럽까지 이렇게 초승달 지역으로 해가지고 네네. 소련을 다 포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남한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거죠. 왜냐? 일본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거죠. 일본의 산업 경제 부흥은 남한과 대만을 연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한이 있어야 된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별로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미군 철수하고 국방부는 별로 없다고 봤는데 국무부 입장은 다르거든요. 남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을 위해서. 이게 그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럼 애치선이 왜 그때 애치선 라인에 남한과 대만을 뺐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또 나중에 여러 설명이 나오는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죠.
이승만이 내가 여기 남한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북진 통일을 할 수 있다. 지 마음대로. 왜냐 미국이 뒤에서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아예 이렇게 빼버리면서 또 이거 내가 자기가 만약에 이런 에치슨 라인에 남한이 안 들어있다고 말을 한다면 중국이나 소련이나 북한 사람들도 머리를 삼매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고민거리를 던져주면서 자기들이 전략적인 우위를 가지겠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도했다고 하거든요. 자, 결국은 유엔에 상정하는 거죠. 근데 당시만 해도 유엔에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유엔군을 만들려면. 그럼 소련이 거부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소련이 그 말리크 대사는 이제 당연히 그러면 가서 거부권 행사하려고 했는데 스탈린이 직접 지시를 냈대요. 불참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지금 좀 미스터리죠. 왜 스탈린은 불참 지시를 내렸을까 이거죠. 미국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스탈린은 아주 냉정한 사람이잖아요. 스탈이란 게 소련 말로 러시아 말로 강철이란 뜻이에요. 아, 스틸? 네, 스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탈린. 그만큼 이오시프 스탈린 하는데 본래 이제 본명은 따로 있죠. 본 이름인데 스탈린이라고 부르는. 본명이 아니에요. 스탈린. 아니 뭐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름 바꿔갖고. 네네. 이 스탈린이 정말 강철같이 냉혹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 가서 미군의 병력과 자원을 낭비해야 한다. 이걸 원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미국이 국제연합을 만들었지만 지금 마음대로 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불참했다. 그러니까 너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라. 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사실은 만약에 진짜 북한의 주장대로 북침을 했다면 소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이건 아니다라고. 그런데 소련이 불참했다는 것 자체. 스탈린의 직접적인 불참 지시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북한 측의 어떤 남침이라든지 이런 계산들이 깔려 있지 않나 이걸 보여준다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안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보리가 미영프 그다음에 소련 다음에 중국 아닌가요? 대만이었죠. 그 당시는 자유중국. 아, 그때 대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당시 중국은 기분 나쁘죠. 우리가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엔 회원국 가입도 안 시켜주지. 안보리는 무슨 쫓겨난 작은 나라 대만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어요? 네, 70년대까지. 70년대 초반.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쫓겨났죠. 닉슨이 방종하고 이러면서 쫓겨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장제선 나름 50년대 60년대 20년간은 잘 누렸죠. 네. 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였죠. 세계 하여튼 그 빅5. 그거에 대만이 들어갔었어요. 네. 자유중국이죠. 그 당시에는 자유중국이라고. 네, 자유중국. 자오즈민 있는 나라. 아니죠. 아닌가? 자오즈민은 중국인가요? 중공이었죠. 탁구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편집하면 안 돼요? 쯔위의 나라. 아니 대만에 대만? 누구 유명한 뭐 선수 하나 누구 있지 않았었나요? 누구요? 그 자오즈민은 북방 정책의 대만 결실이죠. 따오밍스 있어요. 따오밍스. 따오밍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시에 미국 육군은 아주 이걸 두려워했어요. 병력 투입하는 거를. 네. 본래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군 군복을 입은 사람이 한 1,100만 내에 되거든요. 네. 그 정도 대병력인데 미국은 본래 전쟁 끝나고 나면 병력 다 줄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군 병력이 1,100만 미군 병력이 있다가 육군은 당시 59만 밖에 안 되고 해병대 7만. 그리고 그 해군 같은 경우는 군함이 1,000척을 운영하다가 그 당시 300척밖에 없었어요. 5년 사이에 불과. 뭐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다 없애버려요. 다 감축시켜버려요. 본래 미국은 그 스페인하고 처음 전쟁에서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 전쟁하고 나서 그때 전쟁할 때 한 10,000명? 20,000명밖에 병력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나서 다 없애버리고. 거긴 다 비정규직.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전쟁 끝난 지 5년도 안 됐는데 다시 좀. 싸우기 싫죠.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하다가 뭐 때문에 갑자기 이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소련의 침공의 일환이다. 여기서 지금 한마디로 간을 떠보는 거다 이거죠. 네. 여기서 밀려버리면 유럽도 먹히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게 석유잖아요. 네네. 이란 북부를 지금 소련이 이제 밀고 들어오려는 거예요. 본래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영국과 소련 사이에 합의가 본 게 있거든요. 네. 이란의 북부는 소련이 먹고 이란의 남부는 영국이 먹는다.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란에 흔히 말하는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독립국이.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 또 이제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밀려버리면 우리가 큰일 난다. 이렇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을 빼앗긴 판에 한국까지 빼앗길 거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바로 국무부는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메가드는 전선을 이제 방문하는 거죠. 바로 동경에서 날라와요. 비행기 타고. 날라왔는데 딱 보고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네. 국군은 전투를 포기했다고 결론 내려요. 네. 이제 이 남한의 국군은 끝났다라고 결론 내리고 부대가 아예 괴멸돼 버렸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나중에 리찌웨이가 그런 이야기예요. 리찌웨이 장군이 바로 이제 메가드 후임자가 된 리찌웨이 장군이 1951년 여름까지
남한의 국군은 10개 사단 분량의 장비를 상실하고 모든 수준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 정도로 초기에는 뭐 형편 없었어요. 네. 당연히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가 그래도 거기서 좀 많이 버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낙동강 전투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백선엽 장군이 이제 좀 활약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네. 미군 전사에는 유일하게 뭐 백 장군을 인정한다고 나오는데 유일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드린 콜디스 윈트라든지 다키스트 선물을 보면 그냥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전사하고 너무 180도 달라가지고 좀 우리가 좀 미안한 수준입니다. 네. 미군의 이제 전사를 보면 자 결국 그래서 당시 미군 대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나오죠. 왜 같은 사람들인데 북한군은 호랑이처럼 싸우고 국군은 양처럼 도망치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브룩스 커뮤니티의 글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이 인종주의적인 편견도 있었겠죠. 자기 편에 있는 애들은 좀 나빠 보이고 그죠? 그런 것도 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본래 또 우리 국군을 옹호하자는 것보다는 네. 본래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는 좀 몸을 늦게 풀리는 편이에요. 슬로우 스타트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몸이 늦게 풀린다니요? 아니 임진왜란 때도 초반에 뭐 100점 100패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싸움 잘해요. 전투 왜 잘해요.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국군도 51년 여름 이후부터는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상당히 전투를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무래도 초반에 임진왜란도 그렇고 지금 보면 초반에는 대부분의 민중들이 이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이 난리를 친 거는 너희들 지배층의 책임 아니냐. 그래서 팔짱 끼고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계속되다 보면 이게 내 일이 되잖아요. 네. 내 목숨과 내 재산과 생명에 걸리니까 결국 민중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합류를 하기 시작하고 지지를 보내주면서 결국 전쟁의 승패를 잡지 않느냐. 그래서 초반에 좀 이게 고전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미국이 이제 드디어 전격적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인천으로. 그렇죠. 인천보다 초반에 대전에서 또 싸움이 벌어지죠. 대전이 또? 대전에 바로 24사단이 대전 들어가는 지킵니까? 거죠. 대전 전투가 중요하거든요. 인천 전이에요? 인천 전이죠. 대전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거기는? 아니 이제 북한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쿄에서 먼저 메가드가 초기에 몇백 명을 보내는 거죠. 미군은? 네. 초기에 지금 일본에 있던 미군을 보내는 거죠. 네. 근데 메가드가 정말 북한군을 과소평가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 세계 최강의 독일과 일본군을 싸워서 그렇죠, 이긴 그렇죠. 군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손 묶어도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한 몇백 명 보냈대요. 네. 몇백 명 보내면 뭐 충분히 막는다. 네. 그런데 이 몇백 명 그 처음에 이제 스미스 중대인가 스미스 대대를 보냈는데 박살이 나버려요. 하루 만에. 얘들 완전 깜짝 놀라는 거죠. 하루 만에? 네. 그리고 그 나중에 정급하니까 이게 사단 규모로 보기 힘든데 바로 그 유명한 딘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미군 24사단이죠. 그 대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메가드가 진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며칠만 버티다오. 지금 왜냐하면 본토라든지 일본에서 병력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여야 되니까. 그런데 딘 장군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워낙 이게 안 되니까. 원래 장군은 항상 뒤에 있거든요. 네네네. 옛날 전투도 아니고. 그 딘 장군이 실종이 돼버리고 딘 장군이 포로로 잡혀요. 포로로 잡혀요? 네, 미군 장군이 미군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죽지대로 몰려와가지고 이미 8월 1일 정도 돼버리면 북한이 이제 이미 7월 달에 서부 라인을 타고 와가지고 전라도 지역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 방호산 장군의 6사단이 아주 손쉽게 장악을 해버리고 8월 1일에는 진주까지 함락을 시켜요. 서부 경락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8월 1일 정도 되면 남북 130km, 동서 80km 정도밖에 이제 남한 땅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 이제 고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군들도 이게 한번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또 당시에 참여한 미군들은 백전노장이 아니라 그냥 평화시에 들어온 미군 병력들이거든요. 전쟁 경험이 없어요. 전투 경험. 그러니까 이 북한군이 이제 완전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전투를 잘하니까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에 이제 고착이 돼버리고 이거를 결국 이제 나름 흔히 말하는 소방수 역할을 한 게 바로 해병대 1여단이에요. 미군 해병대. 사실은 진짜 나중에 이제 이건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제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여름 이걸 보면 미국 해병 1여단이라든지 미군 해병대가 진짜 전투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급한 불을 끄고 그 전투에서의 어떤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당시 해병대는 완전히 이게 찬스가 왔다고 본 거죠. 당시 해병대를 없애려고 했거든요. 미국에서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병력도 어차피 없애야 되는데 해병대가 뭐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제 상륙작전 끝났다 이거죠. 노르망디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쓸모없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쓸모없고 그러니까 해병대 이제 장군들은 이 어떻게 하면 부대를 살려야 되나 생각했는데
딱 한국에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찬스가 왔다 이래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육군들은 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현장에서 무기라든지 장비를 다 버려버렸거든요. 네. 해병대 다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비도 아주 좋았고 또 해병대는 자체 전투기도 있고 네. 항공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장비를. 그러니까 해병대는 전투하기 아주 좋은 부대가 됐어요. 원 세트 부대가 된 거예요. 한 세트로 다 가지고. 자, 그래서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그렇죠. 가능한. 네.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가 결국 나중에 했는데 결국 나중에 전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북한이 결국 포항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이제 진주까지 완전히 낙동강 전체를 다 둘러쌌단 말이죠. 그때 그러면 포항을 차라리 치가지고 동해 남부선을 따라가지고 부산을 왔으면 완전히 이제 미군을 저 대구 쪽에 있는 미군들을 완전히 양돈으로 포위를 해버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한 달 안에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근데 북한이 그 청면 음모를 두려워해가지고 그 포항을 과감하게 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병력의 분산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전략적인 미스를 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결국 그래서 북한군은 이 방어선에서 이제 고착이 되고 미군은 시간을 번 거죠. 이제 본토에서 이 병력이 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낙동강 방어선에 북한이 거의 한 10만 병력을 배치한 거예요. 네. 이제 모든 병력을 낙동강에 다 배치한 거죠. 네. 그리고 광장에 나오잖아요. 광장에서 이제 그 이명준 네. 그리고 윤회였나요? 그 인민군 간호로 네네네네.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기가 낙동강 전투죠. 그게 이 10만이 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나중에 결국 욕을 들어먹게 된다는 거죠. 박헌정은 이 지점을 비판하거든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김일성이 결국은 낙동강에 모든 병력을 배치하는 바람에 인천을 뚫어버렸다는 거죠. 인천에 방어선을 쳐야 되는데 이미 인천에 상륙한다는 정보는 다 알려져 있거든요. 이미 다 알려졌어요. 아, 그래요? 네, 도쿄 시내 인천에 상륙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왜 안 한 거예요? 그냥 무시한 거예요? 안 했다기보다는 무시한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알지만 막을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2,000명 정도만 있었거든요. 그 대신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서울로 오고 40km밖에 안 되는데 그 들어갔는데 2주일이 걸렸단 말이죠. 그만큼 저항이 심했다. 그건 알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대비는 했는데 네. 불가항력이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마오쩌둥이 이미 정부를 입수해가지고 김일성에게 인천에 들어온다. 네. 그리고 당시 중공군 지휘부가 자기 같으면 바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인천에 가지고 딱 막아치워버리면 꼼짝 못하지 않느냐.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헌정 아주 비판을 한 거죠. 너가 그러니까 병력 운용을 잘못했으니까 너 전쟁의 책임을 져라. 그리고 김일성 입장에서는 박헌정 보고 야 전쟁만 하면 남쪽만 내려가면 남로당 수십만 명이 일제히 붕괴해가지고 일어난다니 도대체 그 수십만 남로 당원 어디로 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냐 이렇게 또 되고 서로 이제 치고받고 네. 소련 대사 왔는데도 서로 이제 치고받고 막 멱살잡이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죠. 멱살잡이 일부 직전까지 갔다. 뭐 어쨌든 네네. 그렇게 방어선이 쳐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방어선이 쳐지니까 8월 말에 마지막 북한군이 이제 대공세를 하는 거예요. 도하를 하는 거죠.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포항 진주까지 다 함락을 시켜요. 네. 진주에 했고 포항까지 함락을 시켜요. 그럼 마산과 대구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밀량을 거의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김일성은 결국 9월 9일 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정적 단계가 왔다. 이제 끝났다. 했는데 9월 11일 마지막으로 결사적으로 유엔군이 막아내고 결국 이제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전세가 바뀌는 거죠. 그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게 메가더 장군이 네. 그러니까 인천에 상륙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서울을 다시 찾고 네. 다시 이제 또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밀고 내려. 그러니까 이제 밀고 내려 위에서 압박하니까 여기서 낙동강에 다시 반격을 하고 하니까 네. 북한군이 어떻게 됩니까? 도관에 갇힌 지가 돼버리죠. 그 북한군이 어떻게 하냐면 태백산맥을 타고 도망을 쳐야 되는 다시 거죠. 도망가요. 그 태백산맥을 치고 도망을 치든지 도망을 치지 못한 병력은 빨치산으로 지리산이나 다른 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결국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상륙작전을 했는데 당시에 미국 해병대 8만 명 그리고 우리 한국도 해병대가 만들어져서 거기 참여를 하는 거죠. 그 당시 한국 해병대 출신지들이 아시죠? 출신지? 네. 한국 해병대 해병대원들의 고향. 부산? 제주. 제주. 다 제주예요, 제주. 그러니까 제주가 이제 또 말씀이 4.3까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4.3을 통해서 제주도민 30만 중에 거의 이제 최대 8만 최소 5만 3, 4만이 이제 죽고 4만 명이 일본으로 도피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젊은 사람은 다 4.3이 사라졌는. 몇 년쯤이죠? 1948년 4.3이죠. 48년. 그 1948년 총선거를 반대해가지고 일어난 일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죽거나 다치고 이래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살아남은 제주도 젊은이들이 애국심을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말 결사적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네, 이 제주도 출신 해병들이 워낙 물불을 안 가리고 내가 이렇게 애국을 해야지 내 형제 부모가 편안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슬픈 이야기죠 사실. 제 아는 친구의 이제 고향이 제주인데 네.
뭐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뭐 엄마 뭐 이렇게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제주에는 화장실이 네. 이게 돌담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돌담인데서 앉으면 화장실 돌담 위가 이제 딱 보인다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니까 밖을 다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네. 머리만 딱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누가 4.3 때 뭐 이럴 때 잡으러 오면 네. 똥 싸다가도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 남자들한테 다 잡았다 네. 뭐 이런 젊은 얘기. 남자들. 네, 젊은 남자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가려고 화장실도 그렇게 제주도는 남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런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당시에 산간지방 살면 무조건 이거는 그 빨치산하고 내통행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부 해안가 지방에 다 소개를 내가 살았고 네. 당시 모든 제주 인구의 대부분이 뭐 제주업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들었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든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했고 뭐 제주도 집안 중에 한 동네 같은 날 제삿날이 많잖아요. 같은 날 다 죽어버려가지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이 끔찍해서 말을 못 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일 수 있냐. 이건 뭐 끔찍해서 말을 진짜 뭐 상상을 진짜 절합니다. 네. 그건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제주 청년들이 주축이 됐고 해병대고 해병대가. 그리고 보통 저희 그 예전에 지금 해병대 지원 안 받을 때 제주도 출신 제 친구나 선배들 보면 무조건 해병대 가요. 대부분 해병대 가요. 해병대 무조건 해병대예요. 그 제주도 아예 모아가지고 그 상륙정에서 포항까지 그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남자다 멋있다. 네, 그렇죠. 멋있어. 급식병은 조용히 있어요. 야, 해병도 보급이 와야 돼. 해병대 중에도 그리고 저 급식하는 애들도 있고. 결국 이제 상륙작전을 물론 이제 좀 폄하한 사람도 있어요. 폄하한 사람도 있지만 아니 그 훌륭하다 전술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그 8만 명의 대병력과 함대 270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당시 사망자는 한 100여 명의 사상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무혈입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주 성공적인. 네. 자, 그래서 북한은 결국 이제 퇴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걸 북한은 이제 후퇴라고 안 해요. 그러면요. 전략적 대퇴각. 네. 후퇴란 말을 절대 안 해요. 일단 한 발 물러서고. 근데 결국 이제 북한은 미군의 38선 돌파에 맞서가지고 중공군의 파병을 간절히 요청하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때 메가드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거든요. 38선 돌파를 하는데 이 병력을 둘로 쪼개요. 한쪽은 평양 쪽, 한쪽은 함경도 쪽으로. 네.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의 이제 코니시 유키나가라는 소수행장 병력은 평양으로 가고 가토 기요마사 가등청장은 함경도 쪽으로 진출하듯이 네. 이 병력을 양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군 전략에서는 전술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한반도 같이 좁은 지역에서 병력을 둘로 나눈 거는 나눌 필요가 없는데 왜 나누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경도 쪽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동쪽으로 보내는 병력에 자기 완전 핵심 척결이 있거든요. 알몬드 장군이라고. 얘를 죽이려고? 아니 업적을 주려고. 아. 전공을 세우게 해주려고 해병대 1사단하고 네. 미군 이제 그 사단을 모아가지고 10군단을 창설해갖고 얘한테 군단장 자리를 주는 거예요. 자리 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유력하게 돌고 있죠. 그게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이 메가더가 약간 야심이 좀 있는 사람이죠? 아, 그렇죠. 메가드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아주 자기 중심주의. 신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 메가더가요? 네. 왜? 메가드가 사실은 이제 1880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네. 아버지도 유명한 장군이에요. 네. 그 아버지도 이제 메가드 그 주니어 해가지고 네. 아버지가 바로 필리핀 총독을 한 사람이에요. 군정 총독을 했고 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네, 갖고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메가드도 이제 결국 나중에 또 필리핀을 다스리고 결국 네, 네. 부자가 다스렸는데 필리핀 아주 큰 이권 커넥션도 갖고 있었다고 하죠. 네. 그 메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출신인데 메가드가 미국 웨스트 포인트 사상 최고점을 기록한 걸로 나오잖아요. 웨스트 포인트가 뭐예요? 미국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최고점이라는 거는 최고 우수한 성적. 예, 거의 우리 치면 100점 만점에 거의 다 깨어지지 않는 불멸의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신이네 신. 그 재밌는 게 네. 메가드 엄마가 핑키 메가드거든요. 그 무슨 뜻이야? 아, 핑키예요. 이름이 핑키인데. 네. 그 메가드 아버지는 북부 출신이에요. 네. 메가드 엄마는 남부의 전통적인 가문 출신이에요. 네. 사실 메가드가 1880년에 태어나니까 남북 전쟁에 여진이 남아 있잖아요. 그 남부 북부에 감정이 안 좋긴 한데 네. 그 메가드 엄마가 남부 출신들이 유럽식
그 매너라든지 에티켓이 아주 강하거든요. 이 메가드 엄마가 유명하단 말이에요. 치맛바람 일으키기로. 메가드 아들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보내고 네. 그 호텔 앞에 방을 얻어가 한 년간 뒷바라지를 해요. 와. 이 엄마가 요즘에 맹모 삼천지교처럼 그래서 네. 이렇게 만점자가 나온 거네요. 메가더라드. 그 만점자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네. 그런 이야기죠. 그 메가드 아버지를 모신 부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 아들을 만나고 나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아들은 정말 돈이 더 뜨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죠. 자기 중심적이고 메가드 형이 둘이 있긴 했는데 어마어마한 하여튼 뭐 자기 그리고 에고도 강하고 그래서 엄마가 또 얼마나 그 굉장한 사람이냐면 나중에 메가드 승진하고 이럴 때도 편지를 보내요. 장군. 네. 퍼싱 미사일 들어봤죠. 미국의 퍼싱 미사일. 퍼싱 2 뭐 이런 거가 미국 핵미사일을 말할 때. 네. 그 퍼싱 장군이 유명해요. 네. 그 당시에 미국 육군의 아주 큰 실력자인데 네. 퍼싱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이 정도 아주 점잖게 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승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엄마가 아들 로비까지 그 다니는 엄마가 자기 아들 승진까지. 그러니까 이러되면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겠죠. 안 좋겠죠. 그래서 다시 첫 부인하고 메가드는 한 2년 2, 3년 몇 년 못 살고 헤어지고 근데 두 번째 부인하고는 또 죽이 맞아 떨어져요. 2년도 오래. 두 번째 며느리하고는. 왜냐하면 두 번째 며느리 둘 다 공통적으로 야망가였어요. 그렇죠. 우리 둘 다 우리 아들 겸 남편을 세계 최고의 인간으로 만들어 보자라는데 의기투합해가지고. 우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엄마가 치맛바람을 살고 아들의 학교 생활부터 아들의 이제 군인 생활 내내 엄마가 간섭하는 거죠. 그럼 이 메가더는 한국 전쟁 참전하기 전에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식으로 학업에나 이런 거에 뛰어났지만 어떤 전쟁에 참여해서 이름을 알린 적은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죠. 사단장으로. 그 최연소 사단장. 기록은 그러니까 메가드가 한마디로 미국 군의 기록의 산하예요. 기록은 다 세워요. 30대네요. 네, 30대 사단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메가드가 누구를 데리고 있었냐면 바로 자기 참모로 아이젠하워 있죠. 나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네네. 그 아이젠하워 한창 자기 미친 거죠.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 사이가 안 좋았는데 트루먼은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포병 대위로 참전하거든요. 진짜. 자기는 장군이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다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가 대통령이나 되고. 전부 다 대통령 됐죠. 이 양반은 대통령 생각이 없었나요? 있었죠. 미국 공화당에서 가져가려고 했죠. 근데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네. 메가드가, 1차 대전에 장군 되고, 승승장구가 뭐, 최연소 참모 총장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은퇴를 해요. 퇴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39년에 다시 자원 입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자원 입대해가지고 결국 이제 41년에 특히 태평양 전쟁 발발하니까 이제 최고 사령관이 됐죠. 그래서 메가드가 이제 원수가 된 거죠. 별 5개가 됐죠. 그 메가드가 되고 나서 이제 극동 총사령관으로 일본은 한마디 다 일본의 총독이 된 거예요. 그 메가드가 일본 총독인 거죠. 한 번도 안 가요. 근데 42년 이후로 본토에 찾아갈 생각을 안 해요. 일본 총독인데? 네. 그 대통령 아래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아래로. 미국으로 안 갔다. 미국 본토로 안 갔다는 간다? 거죠. 본토.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의 그냥 대통령처럼 그냥. 네, 자기는 신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메가드가 또 당시 이제 어떻게 이제 언론 이 사람이 플레이 기재인 거죠. 자기를 흔히 말하는 PI 전략의 그 선구자인데 이 사람이 약간 대머리거든요. 근데 항상 모자를 딱 쓰죠. 대머리란 걸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자를 항상 외부 언론 사진은 항상 모자를 딱 쓰고 선글라스를 딱 쓰고 레이방 쓰나요? 그렇죠. 라이방 쓰고 또 파이프 담배 멋있는 거 알죠. 메가담 상인 딱 그 뽀빠이 만화 뽀빠이 나오는 딱 그런 파이프. 그리고 항상 그 한 올에 구김도 없는 쫙 그 다려진 군복에다가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항상 이미지 조작을 하고. 그래서 메가드가 결국 나중에 이제 한국 전쟁 성공하고 나서 트루만이 한 보자고 하잖아요. 절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웨이크 섬에서 만나 그래요. 그 태평양상에서. 근데 웨이크 섬이 뭐냐면 워싱턴에서 트루만이 날아오는 것보다 자기가 동경에 날아가는 게 더 작거든요. 거리가 짧거든요. 가까워요. 짧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더 한 수 위다 이거죠. 아니 대통령이 어쨌든 최고군자인데 최고 사령관인데. 오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도 함부로 명령을 못 내리는 거죠. 그렇죠. 내렸다가 얘가 안 내리 아니 안 내리면 네. 안 내리면 자기 위신이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럼 함부로 명령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할 수 없이 대통령 한숨 적고 들어갔고 지금도 기록에 보면 그 웨이크 섬에 만났을 때 메가드가 격리를 안 붙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정도 자기가 셌다. 근데 S 트루만도 외면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너 안 붙여 이래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듣기로는 트루먼 자체가 되게 소심한 공무원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아무 사고 안 칠 애 그래가지고 그 전임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그 루즈벨트
그 사람이 그래서 얘 사고 안 칠래. 그래서 이렇게 부통령으로 뽑았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격론적으로 보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미국 민주당에 아주 더러운 뒷거래가 있었죠. 트루먼이 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된 거는 실제로 이제 트루먼은 이제 트루먼 전기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트루먼 자체가 이제 정치인이 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주 폭력과 아주 이제 좀 더러운 커넥션들이 있거든요. 비리 커넥션, 부정부패 커넥션들이 동원이 됐고 당시 트루먼이 상원의원 2분밖에 재선밖에 안 됐는데 부통령이 됐어요. 다시는 루즈벨트 때 했던 월레스라는 후보가 있었거든요. 월레스가 돼야 되는데 그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전날에 그거를 묘한 협잡과 그거에 해 가지고 결국 이제 월레스를 책제버리고 그래에 의해서 트루먼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 가장 자기들이 핸들링하기 쉽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또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월레스라는 사람이 부통령이 되고 만약 루즈벨트 사후에 대통령을 했다면 이 세계는 지금처럼 굴러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참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월레스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 세계는 소련에 먹혔을 거다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고 참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죠. 네네. 어쨌든. 자, 그래서 메가더. 예, 그러니까 메가더가 참 하여튼 이 독특한 캐릭터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오불관언하는 독불 장군 스타일입니다. 두 개로 나눠가지고. 네, 그래서 나눠가지고 갔는데 결국 거기서 사실은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무부 입장에 38선까지 가면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애초처럼. 이게 돌파를 해야 되느냐 마냐 갖고 논쟁이 있었는데 모든 게 그렇죠. 한번 힘이 형성되면 이면 외부에 발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무리 그 워싱턴에 지시가 내려와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한번 여기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 여기 얘들 다 이겼는데 한번 이제 질풍노도의 기세로 한번 달려가 보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결국 10월 1일 우리가 국군이 넘었지 않습니까? 38선을. 그래서 우리가 국군의 날이 돼버렸잖아요. 그 10월 1일이 우리가 38선을 돌파했다. 38선 돌파한 날이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바꾸자고 하죠. 그걸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 광복군 창건 날짜로 바꾸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맞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북한은 이렇게 봐요. 자기들 사후 정당한데 우리가 유인을 한 거다. 우리가 유인을 했다 이제 올라오게. 종심이라고 하죠. 전방에서 병력을 길게 늘어세울 때 길게 앞뒤로 쫙 이제 최전방부터 우리 후방저까지 이 군대의 어떤 배치 진지라는 이걸 종심이라고 하는데 이 종심을 길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부터 그러면 쫙 북한으로 들어오면 길어지잖아요. 길어질 때까지 유인했다가 우리가 3 먹듯이 탁 덮어버리자 이거죠. 우리 하객진 전법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하객진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확 돌려버리면 포위해버리잖아요. 이런 이제 전법을 북한은 구사했다라고 북한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북한 장교들은 대부분 탈출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 유격대 이제 빨치산들은 지리산 가서 이제 51년 겨울까지 계속 전투를 많이 하니까 사실 좀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지리산에 계속 전투를 하고 후방을 공격을 하니까 그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는 바로 핵심 아닙니까? 제일 최후방인데도 저희 동네가 부산에 이제 당시에 치면 변두리인데 거기서도 빨치산들이 많았거든요. 부산에도요? 네. 저희 부친이 이제 빨치산이었어요? 아니 39년생이신데 그 당시에 마을을 가다가 갑자기 경찰하고 빨치산 사이에 2시간 정도 교전이 있을 때 논두렁에 그냥 쑥여가지고 2시간 동안 꼼짝을 못했다고 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그 전투가 있어요. 부산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 기록이 안 나오는데 여기 이 책이나 이 브루스 커밍슨의 이 책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서라는 거를 구수로 나오고 청룡동을 청송동 나오고 하는 게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내각이 있었다는 걸 이 사람은 이 문서는 기록하고 있구나. 실제로 있었거든요. 부산 내각에도 빨치산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빨치산이 지리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부산, 울산 이까지 벌써 이 활약을 하고 있었다니까. 활약이라보다 압력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상당히 골치가 아팠던 거죠. 미군 입장에서. 자, 그 김일성이 그래서 결국은 이거 결국 우리가 미군이 이렇게 대규모로 참전할 줄은 예상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을 시간을 지체했던 게 그게 뼈아픈 실책이다라고 있는 나중에 자생각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뭐 당시 워싱턴도 결국 좀 사실 판단이 미스한 거죠. 38선을 돌파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평양까지만 들어가자 이거죠. 평양과 원산이라고 하거든요. 평원 라인. 예전에 우리 당나라 하고 신라가 통일신라했던 그 국경선 있죠. 거기까지만 가자라고 다시는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일부에서는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중공군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죠. 그 정도에 딱 멈추면. 왜냐하면 중공 입장에서는 압록강이라는 중국 국경선을 미군이 하고 직접 접한다면 중공군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당시 마오쩌둥 입장에 이거는 우리 북경에 바로 미군이 들어온 거와 똑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여기에 거쳤어야 됐다 이거죠. 중국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중공군이 대규모 참전 못한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고. 네네. 근데 문제가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메카시즘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국무부의 중국 전문가들이 다 쫓겨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메카시나 전부 우리 중국을 빼앗기게 된 거는 미국 국무부의 중국 전문가 놈들이 간첩들이다. 그래가지고 중국을 소련에 헌납했다 해가지고 중국 전문가들이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려줄 권위 있는 근거들이 데이터가 안 나온 거죠. 참 이제 여러 요인들이 참 작용을 해. 하여튼 네. 하나의 사건을 맞아요, 보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말씀드린 아까 메카시가 네. 한국하고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게. 메카시 꼭 알아야 됐었네. 네. 메카시가 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38선 돌파해도 소련이나 중국이 들어오지 않는다. 네. 마음 놓고 들어가자. 그게 참 이게 또 딜레마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의 김일성이나 스탈린이 범했던 오리를 또 여기도 범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근데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은 중국 대륙의 변동은 항상 한반도 만주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 동북 지방이라고 하죠. 동북에서의 변화가 바로 중국 대륙의 판도를 변화시켜요. 만주. 아니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거는 옛날부터. 아니 뭐 금나라라든지. 아니 그 고구려부터 이번에 안시성 나왔잖아요. 아, 네네네. 고구려 만주 지방의 변화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나라. 결국 수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당나라가 만들어지고. 만주가 도대체 뭐길래? 만주가? 만주는 델리지. 만주 델리. 델리 만주잖아. 이게 만주가 들판이잖아요. 우리가 만주 벌판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광야에서 노래도 있지만 네. 벌판이란 말이죠. 벌판에서 중국 북경으로 중국의 영경, 중국의 네. 수도 중심으로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장애물이 없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만주에서 몽골이라든지 그 여진이라든지 네. 이 북방 부족들이 분할되어 있으면 좋은데 얘들이 하나를 뭉쳐버리가 힘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중국 대륙을 쳐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북방이 동북이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왜 동북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북한에 급변 사태가 터져가지고 북한의 난민 100만 200만이 만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중국 자체가 흔들려버려요. 이 사회적 불안정이 가중돼 버려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동북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 수나라 당나라 때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원나라가 들었을 때도 우리 고려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원나라가 중국 본토를 가야 되는데 이 고려가 후방해서 만약에 송나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치면 안 된다 해서 원나라도 그랬고 금나라. 우리가 귀주대첩 나온 것도 왜 요 나라에 소배합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침만이 들어옵니까? 그거 다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송나라를 쳐야 되는데 고려가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당한다. 이런 거고.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명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명나라하고 우리 원나라 때도. 네. 원명 교체기도 명나라에서 계속 우리를 친이 많이 했잖아요. 원나라하고 너희들이 짝짝꿍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도전은 조선 초기에 우리 차라리 요동 정벌에 나서자. 요동. 그런 거 계속 그런 거 있고. 마찬가지고 임진왜란 때 왜 명나라 왔습니까? 일본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청나라 또 마찬가지죠. 19세기 청나라. 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까? 일본이 한국을 들어오면 우리 청나라 들어오니까 결국 그리고 맞았지 않습니까?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네. 조선을 딱 영향권에 두게 되니까 결국 만주를 들어오고 만주에 들어와서 결국 중국 대륙에 들어와서 중국이 절단 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라는 게 사활적인 이익이 있다는 거죠. 만주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중국은 한반도를 순망치 안에서 입술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 이란 말이죠. 네네. 입술이 무너지면 이가 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술이란 말이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또 한반도가 왜 중요하냐. 일본은 이게 있어야 중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니요. 일본은 한반도가 비수로 보는 거예요. 일본 열대 들이댄 딱 옆구리에 들이댄 비수 칼 같은 거라 단도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만 더 나가면요. 천하체제에서 우리가 조공을 주고 조공과 이제 4대 관계를 만들 때 4대 자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나라를 섬기고 작은 나라를 돌봐주는 조공 책봉 체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1876년까지가 우리가 조공 책봉 체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했죠. 큰 트러블은 없어요. 우리는 병력을 안 가져도 돼요. 전쟁 나면 중국에서 중원에서 지원해 주니까 임진왜란처럼.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나라를 유지했단 말이죠. 근데 76년 개항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904년 러일 전쟁까지 열강들이 들어오는 세력 균형 체제가 돼버렸죠. 네. 서로 조선을 먹으려 했죠. 일본도 먹으려 그러고 청나라 먹으려 그러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딪힌 게 청나라 일본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결국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깨져버렸어요. 네. 일본이 들어와요. 근데 다시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1904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깨지고 일본이. 그래서 1905년부터는 일본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 체제가 조선을 흡수해버렸어요. 한반도를. 근데 그걸 다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누가 승인해줬어요? 미국, 영국이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영국은 영일동맹으로 한반도 너희들 먹어.
그리고 미국은 가스라 데포트 조약으로 우리가 필리핀 차지하니까 당신들은 조선 먹어. 이렇게 서로 양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본이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해 갔어요. 그런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래서 결국 미국, 영국이 갖고 있는 아시아 지배체제에 도전하니까 미국, 영국에서는 이거를 격퇴를 시켜버렸어요. 자, 그 체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체제로 들어갑니까? 45년 이후로 우리는 냉전체제에 들어가는 거죠. 미국이 해구산을 주고 미국이 이제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체제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그 체제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체제가 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체제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냉전도 깨어지고 신냉전도 오고 있다지만 이 체제가 지금 교착에 있는 거예요. 이 교착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이 약간 지금 헤게모니가 약간씩 좀 변화 움직임을 보니까 이걸 누가 소련은 더 이상 못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러시아는 지금 좀 약해져 들어오고 싶은데 아직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왜 중국과 일본이 부딪히느냐. 똑같은 19세기 상황인 거예요. 이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예전에 소련의 냉전 체제가 지금 무너져 갔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소련이 지금 어느 정도 그 냉전 체제가 갖고 있던 그립이 좀 느슨해지니까 이 틈을 그러면 누가 지어야 되느냐. 일본, 중국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놨던 국제체제의 움직임들이 네. 바로 이 19세기 바로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던 바로 그 지금 흐름하고 똑같이 중첩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들어오려고 그래요? 일본 입장에서는 들어오죠. 우리가 일본이 해석견을 내렸죠. 집단적 자유권은 바로 북조선을 향한 거예요. 자기들이 집단적 자유권을 왜 해석견을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네.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괌을 때리면 우리도 북한을 때리겠다는 그게 바로 집단적 자유권이에요. 우리는 남한을 보면 안 돼요. 북한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바로 자기들의 주적 아주 강력한 위협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냉전 시기는 소련이 바로 홋카이도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지만 지금은 북조선이 가장 큰 안보 위협이에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로 98년에 그 북한이 일본 열도를 날아가는 그 미사일을 쏜 이후로 계속해서 북한 문제 갖고 지금 아베는 다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는 핵도 북한에 다 있고. 네. 실제로는 그 예전에는 일본 자위대 모든 병력의 대부분이 홋카이도에 배치됐거든요. 왜냐하면 소련이 들어올 때 홋카이도에도 막아야 되니까 네. 거기 육군 모든 병력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은 핵심 병력이 어디 있냐면 규슈에 배치돼 있어요. 우리 바로 우리 부산하고 1시간 반 거리죠. 우리 일본에 이제 뭡니까 하카다하고 부산항은 1시간 50분인가요? 2시간 50분. 진짜요? 그리고 시모노세키 부간연락선 그것도 1시간 50분인가 2시간이잖아요. 그 규슈 지방에 지금 일본의 핵심 지휘관들이나 이거 많이 와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 쓰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일본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남한만 보는 게 아니고 일본은 북조선이 가장 자기들은 북조선 하니까 이게 일본에서 말한 용어입니다. 이게 제가 경계 대상 1호. 아, 그래요? 네.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꼭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메가더가 그렇게 쭉 가다가 다시 중공군이 내려오고. 네네. 자,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저원 라인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3판선을 넘으면 우리는 개입한다라는 것을 경고를 계속 했는데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트루먼이 웨이크에서 만났을 때 물어봐요. 중국이 개입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메가더는 우물쭈물했다는데 나중에 이제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는데 메가더는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했다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메가더는 절대 중공이 오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전략적 오판을 한 거죠. 네. 자, 그 상태에서 결국은 미국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네. 하면서 그러니까 옷도 얇은 거 그냥 그대로 입히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일 다음 날이 11월 24일인데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암도 가까이 가라. 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적의 반격이 10월 27일 들어오는 거죠. 결국 그리고 관격을 통해서 이제 미국은 미군 역사상 최악의 전투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아, 그 정도예요? 네. 특히나 장진호 전투. 저 한경도에 갔던 네. 알몬드가 지휘했던 장진호에 완전히 당시 해병이라든지 그 식군단 병력 4만 명을 3만인가 4만인데 그거를 중공군 3개 병단인가 12만이 포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장진호의 기온은 영하 40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체감은. 영하 40도요? 네. 그 어떻게 하냐면 그 비행으로 뭘 내려주잖아요. 네. 음식을 끓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게 초콜릿 정도. 초콜릿 또 녹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초콜릿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용변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용변을 보는 순간 동상이 걸려버리잖아요. 노출하는 순간. 그래서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기록이 나와요. 더 퀄리티 트윈트를 보면 그냥 걸어가면서 용변을 5단에서 다 했다잖아요. 5단에서 아니 안 그러면 동상이 걸리니까. 네. 5단에서 그냥 용변을 해결 다 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동상과의 전투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악의 전투. 근데 그 당시 그래도 알몬드 지휘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거든요. 명령을. 그 미국 해병대 스미스 장군이 얘 말대로 그 메가더나 알몬드 장군의 말대로 하면 우린 다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빨리 전진하고 천천히 전진하고 그 활주로를 팠어요. 활주로를.
비행기 내릴 수 있게. 네. 비행기 내는 활주를 그걸 파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퇴 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다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네. 완전히 포위대가 나갈 구멍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결국 나온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흥남철수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흥남에서 철수한 거예요. 그 병력이. 네. 그게 바로 흥남철수입니다. 네. 눈보라가 이 노래 알죠? 휘날리는 국제시장. 네, 영화. 남부두에.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비참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평양을 점령했는데 네. 딱 결국 중국 인민해방군이라고 안 하죠. 공식적으로는 의용군이라고 하죠. 자원을 했다 이거죠. 정규 군대 갔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2주 만에 결국 북한 전역에서 유엔군은 다 철수하게 됩니다. 2주 만에. 그러니까 이 중국이 그다음 그러면 이게 힘이 셌냐니까 장비도 별로 없었지 않냐는데 결국 1949년 중국 대륙을 통일한 그 힘이 에너지가 남아있잖아요. 그 에너지라는 게 넘치거든요 사실은. 어느 사회든지 한번 국가의 어떤 혁명적 에너지가 하나 모아지면 네. 그 에너지는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더 터져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세계 최강 미군이라 하더라도 이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하더라도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저력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군은 여기서 경험을 많이 얻었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시는 군사 전문가가 미국이 북한에 뭐 가장 경계하는 게 어떤 무기냐 핵무기냐 ICBM이냐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폭탄이나 ICBM은 다 70년 전 무기라는 거죠. 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나오잖아요. 신출기몰하다. 네. 아니 도대체 쟤들이 언제 사라지고 언제 나타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레이더로 감시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정찰 위성도. 그래서 사실 이때 이제 미국이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2주 만에 북한 전역에 철수했는데 네. 그 메가더도 그럼 살아서 돌아가요? 메가더는 항상 도쿄에 있죠. 그러니까 네. 인천에 상륙했잖아요, 아까. 아니 메가더는 그냥 왔다가 잠시 보고 다시 항상 도쿄에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 해병대는 아주 싫어했죠. 메가더라든지 네. 메가더에 그 바로 참모했던 알몬드 장군 있지 않습니까? 10군단장. 네. 싫어한 이유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들 맨날 그 있잖아 따뜻한 물에다가 스테이크 딱 조리병 데리고 스테이크 네. 해 먹고 항상 다림질된 옷 입었다는 거죠. 근데 미국 해병대 전통은 미국 해병대가 그래서 이제 어퓨 균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수정예고 강한 게 미국 해병대는 지휘관과 병사가 항상 같이 뒹굴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이제 레이션을 먹고 같이 옷을 입고 같이 이게 뭔가 뒹구는 느낌을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는 해병대 입장에서는 후방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렇네요. 이게 지시만 너무 하고. 제가 한마디로 썩은 군인이다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더는 전쟁 때 일본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핵폭탄 뭐 떨어뜨린다 뭐 이거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100만 인내 전술로 밀고 오니까 네. 핵폭탄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거죠. 메가더가. 네. 네. 그 이제 트루먼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11월 30일 날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미국은 우리 병기고에 들어있는 어떤 무기든지 꺼내 쓸 수 있다. 핵폭탄 사용을 시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근데 이제 그렇게 엄포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가더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북한 전역을 특히 평양을 석기시대로 돌려버려라. 폭탄을 쓰는 네. 거죠. 나중에 폭탄의 양을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역에 썼던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을 투하를 해요. 해요 실제로? 네. 그리고 거기서 알려지지 않은 우리 그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쓰면 안 되는 백린탄 뭐 이런 거? 소위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네. 그 베트남 전쟁 때 많이 썼던 팜탄 있잖아요. 네. 그 네이팜탄을 여기서도 한 4만 톤 썼다고 해요. 왜요? 4만 그거 왜 톤? 쓰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진짜 비인도적인 무기라 가지고 약간 화학 무기 같은 거예요. 화학무기는 아닌데 이게 네. 네이팜탄을 쓰잖아요. 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근데 이게 딱 파편이나 이런 게 맞으면요. 네. 피부가 화장지 크리넥스 티슈 뭐라고 해야 되나? 크리스피 감자튀김처럼 팁처럼 일어나 버리기 시작해요. 진짜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껍질 다 벗겨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동료 보고 지금 쏴서 죽여달라고 자기가. 너무 그 정도로 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워. 피부 껍질이 감자튀김처럼 쫙쫙 일어나면서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비인도적인 무기였다 이거죠. 네네. 근데 그것도 한 네이팜탄도 브루스 커밍스 기록입니다. 적어도 비공식적으로 4만 톤 이상 썼다. 4만 톤을 쓰냐. 네. 그러니까. 수백만 개를 썼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 융단 폭격이란 말 아시잖아요. 네. 카핏 바밍. 네네. 카핏 갈 때 우리가 다 덮어버리잖아요. 네. 그 폭탄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용단처럼. 폭탄을 융단처럼 깔아버리니까 모든 지역을 다 덮어버리는 죽죠. 거예요. 다 죽죠. 뭐.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다 이거죠. 그런데도 생각보다 안 사람들이 죽어? 안 죽기도 하고 효과가 그러니까 이게 역시 대단. 땅굴을 팔고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평양 지하철 160m잖아요. 핵폭탄의 공개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때 경험으로. 160m 우리가 보통 지하철이 한
20m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안전하거든요. 네. 핵폭탄은 안전하지 않지만. 160은 진짜 그러면 그래도 끝이 없죠. 봐야 내려갈 돼. 때 보면 끝이 없이 내려가는 거죠. 야, 거기 한번 갈아탈라면 죽겠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도 예전에 핵전쟁 이런 거 60년대 할 때 네. 중국도 그 땅굴 잘 파잖아요. 네. 그거 다 팠어요. 북경 시내 모든 이런 데 지하 이쪽 연결되는 땅굴을 다 팠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도 다 있겠네요. 있겠죠. 땅굴? 남아있죠. 그 베트남도 베트남 전쟁할 때 다 팠잖아요. 땅굴을. 밀림에 땅굴 다 파가지고. 그 지금 관광자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간이 무섭다는 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든 해내. 게 전쟁이에요. 전쟁 때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 모든 네. 잠재력이 다 동원되거든요. 죽느냐 사냐가 돼버리면 그쵸. 인간은 모든 걸 다 동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그 메가더가 그때 네. 핵폭탄 뭐 떠트리네 마네 뭐 이러면서 네. 300kg이면 전쟁 끝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핵폭탄. 그렇죠. 네. 하지만 300kg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1kg이면 전쟁을 끝낼 수가 있어요. 바로 뭘로 끝내죠? 1kg 커피로 모든 이에게 평화를 좀 가져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kg 커피, 네. 세계 최고의 원두, 뭐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네. 그냥 세계 최고의 원두만 우리 사장님이 사냥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또 사장님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멕시코 치아파스 원두, 또 동티모르 원두, 코스타리카 내추럴 원두, 이런 원두들을 적정한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또 지불을 하고, 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도움되고 또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원두 향을 또 이렇게 선사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 몇 년 전에는 한창 이 공정무역 바람 불어가지고 막 초콜릿도 나오고 이것저것 많이 제품이 생산이 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야. 이게 진퉁이네, 진퉁. 다 1kg 껍데기들. 커피가. 유행 따라서 그냥 뭐 공정무역 한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바로 그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뭡니까? 세안 연후에야 송백지조라고 그 날이 추워지고 난 이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이렇게 푸르르구나 이 지조를 안다. 바로 1kg 커피가 공정무역의 열풍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지금도 계속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 지조와 절개를 보이죠. 네. 우리 1kg 커피가 앞으로도 공정무역 열심히 또 할 수 네. 있도록 여러분이 1kg 커피 또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꼭 공정무역 한다고 주문하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향이 좋고 맛이 좋은 커피입니다. 맞아요. 가격 대비 아주 네.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자, 1kg 커피 킬로그램 단위로 주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드립백 형태로 또 편하게 집에서도 원두 커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1kg 커피 저희 공지사항란에 가면요 링크가 또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결국 이런 말 하니까 스탈린이 겁을 먹다고 하는 거죠. 핵폭탄 얘기하니까 네. 왜냐하면 물론 소련도 1949년에 미국에 보낸 여러 가지 스파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를 입수해서 핵폭탄 실험에 성공을 해요.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소련이 갖고 있는 핵폭탄 한 20발밖에 안 되고 미국은 뭐 수천 발 갖고 있으니까 네.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세계 전쟁이 나버리면 이 소련은 지금 미국하고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다 가져가도 괜찮다. 소련은 개입 안 하려고 절대 개입 안 합니다. 그냥 네. 조종사도 보내지만 근데 중공군 복장을 하고 중공군으로 해요. 근데 미국도 포로를 잡았잖아요. 소련애잖아요. 근데도 네. 중공군으로 다 기록을 해요. 아, 진짜? 왜냐하면 이게 소련이 하여튼 공식화돼 버리면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다. 서로 이제 안 싸우기로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서로 왜 한국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는 상황한 게 아닌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소련 국적의 한국인이 그러니까 네. 소련 국적의 그러니까 조선계 소련인이 자원 입대하겠다고 하잖아요. 한국 전쟁에 하겠다. 네. 불어요, 소련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이게 사실 눈 가리고 서로 아웅하면서 서로 네. 알면서도 그냥 서로 속아 넘어가는 네, 참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국제 정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용하게. 그러네. 부부 생활에도 그런 게 필요해요. 알면서도 좀 맞아요. 서로 얘기하지 말고. 너무 다 알면은 이거 전쟁, 핵전쟁보다 더 심합니다, 이거. 알긴 알아도 모른 척 넘어가야지. 평화를 위해서. 자, 그래서 브루크밍스에 따르면 네. 결국 이제 소련은 이미 이제 북한을 버릴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중국은 우리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중국은 뭐 도와줬다는 것도 뭐 중요하겠죠. 뭐 북한 어쨌든 조선족이 우리를 도와줬다. 이것도 의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북아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되고 또 지금 여기서 북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이 앞으로 향후 동북아에서 네, 네. 예상되는 소련과의 어떤 국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국의 체면이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중국은 4월 준비됐는데 중국은 명확한 것 같아요. 한반도 중부까지만 4월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한반도 중부까지라고 하면 지금 38선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물밀듯이 밀려와서 1, 4, 5태가 되어버리죠. 네. 51년 1월 4일 다시 또 서울은 흔히 말하는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적의 수중으로. 그래서 밀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12월 달에 워커 장군은 그 당시 미8군이죠. 미8군을 지휘했던 워커 장군은 전선을 시찰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고 리찌웨이 장군이 당시 미국에서 이제 떠오르는 샛별, 미국의 차세대 슈퍼스타인데 네.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한국전 8군을 지휘라. 메가드를 니밖에 견제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메가드는 총사령관이니까. 네. 그 미8군이 그때부터 미8군이군요. 네, 우리 한국 전쟁에서 들어왔던 미8군이죠. 네. 그 지금까지 미8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리찌웨이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메가드한테 맞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 그대로 흥남 철수를 했던 네. 스미스 해병대 장군은 난 앞으로 알몬드 장군의 지휘를 절대 안 받겠다. 그러니까 리찌웨이가 그렇게 해라. 이제 완전 왕따를 시켜라 이거죠. 이제 더 이상 메가드를 왕따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찌웨이가 이제 어떻든 그 유명한 지평 막걸리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양평 지평리에서 이제 최초로 중공군을 격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맨날 밀렸는데 그래서 양평 지평리 전투가 유명합니다. 지평리, 지평 막걸리. 지평 막걸리 맛있어요. 그 전투에서 최초로 이제 중공군의 그 우리 호각 불고 꽹가리 치고 하는 거 있죠. 미군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부대가 있는데 밤에 갑자기 꽹가리 치고 징 치고 북 불고 호각 불고 하니까 막 정신이 산란해 갖고 그게 겁을 사람이 밤에 되게 이제 심리전이죠, 일종의. 네. 그랬는데 그걸 이제 그때 깼다는 거예요. 그 전술을. 당시 프랑스 군대가 사이렌을 같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이렌을 왱 트니까 그거 묻혀버리잖아요. 네. 거기서 최초로 개발 맞병 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이렌으로 이제 이런 꽹가리를 맞쓴다. 그때부터 어쨌든 전세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돼가지고 다시 4월 달에는 다시 38선을 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중국군이 이제 51년 4월 달에 마지막 대공세를 합니다. 대공세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막아내고 그다음부터는 지금 말씀대로 이제 51년 4월 이후로는 교착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길로 전쟁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이 안 끝나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 이제 소련과 미국에서 서로 다 이제 그만하자. 하자고 했는데 안 끝나지는 거죠. 참 그게 좀 그건데 결국 이제 휴전 협상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소련 쪽이에요. 미국 쪽이 아니고 소련 쪽에서 소련 주재 이제 이거 소련이 유엔 대사 있잖아요. 소련의 말리크 대사가 이제 미국 쪽에 우리 이제 정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더 이상 흥패가 안 난다는 거죠. 핵폭탄 쓰지 않는 이상. 근데 핵폭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전 논의를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부터 이제 회담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빨리 차지한 지역에가 대충 끝내자 이러면 되는데 전쟁포로 문제가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쟁포로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포로도 있고 북한 포로도 있는데 보통은 포로는 그냥 보내줘야 되는데 이 포로들이 남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중국으로 가겠다. 이런 포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나 중국은 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 이게 바로 자유체제의 우월함을 보여준다 하니까 우리는 이 포로의 자유의사에 맡기자. 이게 이제 회담이 아주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회담 때문에 오래 갔다가 결국 나중에 그 53년 7월 27일 정전하지 않습니까? 네. 6월 달에 이승만 당시 정권에서 방공포로 석방해라 2만 5천 명을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휴전 협정이 파탄 날 뻔했어요. 그때. 이게 협정에 따라 해야 되는데 풀어져 버리니까. 네. 그랬는데 그래 미군이 그때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단 말이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52년에 한번 제거하려고 했고 53년에 제거하려고. 그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있어요. 상비 작전이라고. 그건 기록에도 나오고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근데 결국 아이젠하워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어주고 이제 원조를 많이 해주마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렇게 휴전 협정에 했는데 결국 휴전 협정에 이승만을 끝까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정전 협정의 당사자는 유엔군을 대표한 미군 사령관하고 항미 원조했던 중국군 사령관 그리고 바로 북한 이렇게 셋 이제 주체가 셋이죠. 한국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승만은 없고요. 없죠. 우리는 끝까지 거부했으니까. 독진 통일해야 된다 했으니까. 아니 그렇게 북진 통일 생각하시면서 수류탄은 몇 개 없고. 이렇게 도망은 왜 가? 그냥 뭐 대전 목포까지 이렇게 도망가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그게 이제 몸이라는 거죠. 자기가 국가다. 내가 곧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읽으셨던 고전들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전쟁이 사실은 왜 길어졌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휴전 회담이 왜 이렇게 질질거렸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미국 소련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전면전 핵 안 쓸 바에는 상관없다 이거죠. 한번 해보자 이런 거고. 전쟁은 사실 51년 초에 끝났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어떤 분은 또 아니다. 이 전쟁이 계속 그래도 53년에 끝난 이유도 53년 3월 달에 스탈린이 사망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결국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스탈린 사망도 아주 재밌어요. 스탈린이 진짜 절대 권력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탈린이 요즘에 치면 그러니까 모든 북한을 우리가 보려면요. 스탈린을 연구를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뭐 그 파티들 많이 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기쁨조 해가지고 네, 네. 야해라고 하거든요. 밤에 모인다 이거죠. 야해. 예, 야해라고 하는데 그 원조가 스탈린이거든요. 스탈린이 그렇게 자기 이제 밑에 사람들 데리고 술 먹이 가면서 충성 테스트 하는 거예요. 보고 술 먹고 이 제대로 평소에 안 했던 이야기 하나 딱 관찰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또 충성 서로 또 모여야지 이게 으쌰으쌰 되는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스탈린이 무서운 사람인데 그런 것들에서 전통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 그렇게 잘 놀았는데 그 잠을 자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어날 때 딱 자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날따라 3월 달에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통 예를 들어 아무리 늦게 이제 밤을 새고 일어나도 한 오후 1시쯤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근데 한 3시간 기다리다가 이제 그 근무자가 실내 근무자가 딱 들어갔어. 똑똑 두드리고 그래도 또 안 여니까 또 1시간 있다 똑똑 두드리고 네. 아무도 터치할 수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너무 안 되니까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오 하더라는 거예요. 뭐 약간 말을 못하면서.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의사를 부르고 뭘 했는데 나머지 이제 소련의 서열 2위, 3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후르쇼프라든지 베이야라든지 이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들어가 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잘못 들어갔다가 또 욕들을 먹지 않을까, 숙청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 최근에 나온 스탈린 책 보면 그래서 나중에 가위바위보 비슷하게 누가 들어가냐, 누가 대표로 들어갔는데 그까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렸고 초기에 중풍이 왔는데 이제 뇌졸중이 온 거죠. 초기에 빨리 했으면 그랬는데 오히려 그 거의 10시간 이상을 지체했다는 거죠. 그게 절대 권력이 또. 그 정도로 무서워서 다들. 네. 그래서 결국은 다들 그랬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참 스탈린이 결국 그렇게 결국 거기서 스탈린이 며칠 후에 이제 사망을 하면서 네. 결국 이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걸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결국 이제 됐는데 결국 보고 있으면 이런 거죠. 결국 우리가 결국 다 남북한 이 전쟁을 통해서 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네. 적어도 한민족 입장에서 네. 한 300만 가까운 사상자가 났다거든요. 300만.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400만 사상자 났대요. 중국, 미국, 남북한 이런 뭐 유엔 참전 16개국 다 합치면 400만이 났는데 민간인 비율이 절반 이상이에요. 이렇게 높은 민간인 비율이 있은 적이 없어요. 베트남 전쟁에 2차 대전보다 그만큼 민간인이 많이 학살당했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본이 말이에요.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네. 전범국인데도 2차 세계대전 때 260만 정도가 죽고 다쳤거든요. 네. 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린 300만이에요. 한국 전쟁에 300만이에요. 이게 너무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핵폭탄까지 떨어졌는데도 260만 죽었다고요. 네. 우리는 300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비율이 미군도 뭐 많이 죽었어요. 33,650명이고 행방불명자도 8,100. 그리고 지체를 못 찬다는 소리죠. 행불자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많이 죽었는데 근데 미군 죽음의 특징 중에 재밌다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교전과 무관한 사망이 아주 많아요. 왜 어떻게 하다 죽어요 그러면은? 상관을 뒤에서 쏴주겠다는 소리죠. 명령 불복종식으로 상관을 쏴 죽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극상이 많았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스트레스라든지 명령을 어겼다 이런 것도 많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니다라는 걸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단 말이죠. 상관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 해가지고 쏴 죽이는 경우 부대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군기가 완전히 깨졌다는 걸 보여주지 않느냐. 그다음부터 미국이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국군도 많이 죽었습니다. 참 국군 희생자도 사망이 41만이에요. 부상자 포함해서 총 사상자가 131만이에요. 젊은 사람 131만이. 이때 인구 해봤자 얼마입니까? 우리가 해방됐을 때 인구 3천만이 채 안 됐는데 2,600만 정도 했는데. 그럼 10분의 1이 5년 안에 거예요? 5년 안에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와. 그것도 젊은 사람이 130만이면 사상자는. 그렇네. 유엔군 사상자는 뭐 1만 6천 명인데 북한 사상자는 민간인 100만, 북한군 52만, 200만으로 추산되죠. 북한이 압도적인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군 전사자는 다 다른데 한 90만으로 추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트루먼은 지금도 근데 미국에는 그런 판결이 나요. 의회가 전쟁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이 아니다. 한국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트루먼이 처음에 기자회견에서 또 우리는 경찰
활동으로 보낸다 이렇게 했거든요. 경찰 병력식으로 보낸다. 경찰 활동이다. 네. 무장병력이 아니다. 전쟁 선포권하는 미국 상원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선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쟁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거죠. 대통령이 얼마든지 전쟁 선포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쟁처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루먼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력을 보낸다. 경찰 활동을 한다. 우리 남한에서 경찰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쟁이 아니면 그럼 뭐야? 300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사람은 스페인 내전하고 같이 유사하다. 이념간의 대립이었다. 네. 그 파시즘과 당시 사회주의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또 동족 상잔이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분단이 됐다. 그런데 스페인은 분단 안 됐죠. 네. 그런 외세가 개입했다. 뭐 이런 건데. 그 미국도 이제 남북 전쟁이 있었고 영국도 장미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 외세죠. 근데 이 외세인데 어떻든 이제 브루스 커밍스는 약간 좀 친북적인 성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세 민족 내부의 내전을 왜 외세가 개입했느냐.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결정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좀 그 외세 개입으로 초래된 그 긴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내전에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게 바로 한국 전쟁의 비극이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그냥 원래 이전 상태로 돌아갔을 뿐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라고 이제 브루스 커밍스는 좀 수정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정황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브루스 커밍스의 말은 좀 비판받을 것도 많죠. 네. 뭐 예를 들어 그 제일 비판 잘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탈수정주의 해석 네. 중에 하나가 박명림 교수가 커밍스 비판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자꾸 미국의 수정주의 사관들은 미국의 개입이 없었으면 북한의 시도는 합리적인 결정 아니냐. 나라를 통일하기로 한 결정은.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들 보기에는 자기들은 항의를 했고 저긴 친일파다. 당연히 이 나라는 우리가 통치 정통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리고 미국이 안 들어오고 우리끼리 결정 내자라는 건 합리적인 의사결정 아니냐라고 하면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주의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민족 내부의 문제를 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민중들에게 큰 피해를 줬느냐. 네. 오히려 미국이 개입 안 했다면 큰 피해 없이 마무리 안 됐겠느냐. 네. 군인들 몇 명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건 참 허점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이 전쟁의 개입이 민족 내부의 결정이냐 이거죠. 김일성이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냐 이거죠. 계속 스탈린을 찾아가서 전쟁에 따른 일종의 승인을 요구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간청을 했고 네.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한테 가서도 했고 네. 바로 그런 북한도 외세의 개입과 지원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미국 개입을 비난할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 그야말로 자기 모습 자가당착 아니냐.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산당이 가진 가장 큰 실책이 반탁 찬탁 이렇게 하면서 그게 완전히 극명하게 대립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찬탁을 지지한다 하면서 반탁하고 완전히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버리는 아주 전략적 미스를 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시는 제1의제가 우리 45년에서 48년 사이에 우리가 뭐 물론 지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네. 대체로 우리가 지금 합의하고 있는 거는 그 당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떠나서 우리의 국가를 건설한 게 급수무 아니냐 이거지. 민족 국가를. 그런데 그거를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든지 이것들보다는 국가를 건설한 게 급선무고 그럼 국가를 건설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단일 국민 국가를 이거에 논의를 집중해 가지고 좀 가야 되는데 결국 지금 북한 같은 경우가 지금 논리의 모순이라는 게 남한에서 먼저 했다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북한에서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가지고 북한이 혁명 기지론이 나오거든요. 북한이 혁명의 기지가 돼가 남한을 혁명시켜야 되는 기지로 서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국가 체제를 오히려 착착착착 정비가 잘 된단 말이죠. 남한은 오히려 혼란스러웠고 물론 남한에는 이제 남노당 세력들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가 자본주의 사회주의보다 선행하는데 그 독립국가를 건설한 거에서 사회주의 쪽이 좀 더 후퇴를 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사실은 지금 아쉬운 게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잖아요. 같은 독일 오스트리아잖아요. 네. 오스트리아는 분단이 안 됐잖아요. 네. 오스트리아도 군정을 10년이나 받아요. 친탁 통치를.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55년에 결국 단일 국가로 영세 중립 국가로 승인이 된단 말이죠. 그때 이 오스트리아의 공산 세력과 여러 가지 있을 거면 거구도 있고 네. 이 사람들 그래도 민족 국가를 만든 대동단결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탈리아도 그랬거든요. 이탈리아는 물론 승전 국가죠. 이제 무솔리니를 스스로 잡았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 분단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시스트들하고 합의를 본단 말이에요. 이탈리아 그 공산당들이. 네. 근데 우리는 아니 이걸 그러니까 또 북한도 모순이에요. 민족주의를 들고 나왔었잖아요. 민족 네. 통일이다, 조국 해방 전쟁이다 네. 했는데 그 민족주의를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북한 내부에서 민족주의 세력을 다 축청해 버렸잖아요. 조만식 선생 다 감금해 버리고 사라졌잖아요.
그 민족주의 세력을 자기들이 속충하고 나서 민족주의를 들고 나왔다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고 그리고 뭐 여기 왔잖아요. 와가지고 담은 몇 달간이라도 남한을 다스렸잖아요. 농민들에게 큰 인상을 못 줬단 말이죠. 오히려 그 남한의 당시 농사지은 분들을 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아, 일본 놈들도 독하고 다 독한데 네. 아, 여기는 와가지고 나달 한 포기에 나달 계속까지 다 재가더라. 아니,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네, 여러 가지 네, 좀 네. 그만큼 그것도 더 있겠습니다. 지독하다. 뭐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인상을 못 줬고 또 소중주의 사관들은 남한에서는 토지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북한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네. 남한은 유상몰수는 아니죠. 유상매수, 유상분배죠. 3헥타르인가 3정보 이상은 뭐 지주들이 못 가지게 했다 이러는데 근데 어떻든 당시에 지금 요즘 기록을 보면 그 이승만 정권에서 그 토지개혁이 그 당시 토지개혁을 담당했던 사람이 조봉암이에요. 조봉암이라는 참 나중에 이승만이 사법 살인을 저지르는 나는 사람인데 그 조봉암이 맡아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개혁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입장에서 뿌듯한 게 있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북한의 어떤 세력들이 새로운 인상을 못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경우이 돼가지고 오히려 분란을 고착화시키는데 더 지금 말씀대로 더 독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결국 이것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정말 남한을 진정하게 같은 우리가 같이 통일해야 될 반쪽이 아니라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죠. 북한의 사회주의를 이식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결국 어떻게 됐냐. 결국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줬고 오히려 반공은 이때 경험하면서 완전히 지금 이 꼼짝할 수 없는 역사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너희들이 까불어봤자 반공하지 않으면 북한 애들은 언제든지 지금도 뭐 맨날 나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적화될 수 있어. 그걸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게 된 게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지금 북한이 일본 싫어하잖아요. 일본에 숨통을 열어줬단 말이죠. 바로 6.25를 통해 가지고. 당시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가 북한이 오늘 38선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딱 첫 마디가 신의 선물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경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경제는 사실은 오히려 일본은 별로 인정 안 해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봉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독일도 45년 패망 이후로 독일이 전쟁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4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독일, 일본이 저력이라는 게 무시 못 하거든요. 이게 결국 아무리 산업 기반이 그렇게 많이 파괴도 안 됐을 뿐더러 그 결국 사람이 남아 있으면 기술력도 기술력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건 인정 안 하고 뭐 저거들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이게 전쟁이 좋았냐면 한국 전쟁이라니까 미국이 부랴부랴 일본을 자유세력으로 끌어들여야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군정을 하고 있는 걸 빨리 조기에 종식해가지고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해갖고 일본을 국제사회로 복귀시켜주는 거예요. 군정을 끝내버린 거예요. 네네. 한국 전쟁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북한의 그 의도가 별로 일본을 강화시켜주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했다. 이 아이러니가 참 아쉽습니다. 네. 이 6.25 한국전쟁은 이제 완벽히 이해한 것 같아요. 네. 이걸 둘러싸고 진짜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와. 물론 뭐 또 잔가지로 가면 뭐 미군의 또 뭐 무슨 험악한 폐악질도 뭐 분명히 많았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많이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큰 줄기는 오늘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또 다른 시각에 큰 줄기는 좀 잡은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른 역사를 좀 가르쳐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수정주의 쪽으로 갈게요. 네, 저는 수정주의로. 저도 수정주의 쪽에. 수정주의 가면 안 되는데? 왜요? 친북인데.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탈수정주의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저는 지금 박민희 교수 해석이라든지 이런 탈수정주의가 저는 좀 넓게 바라보는 게 좋지 않냐. 탈수정으로 갈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전통주의 있고 그다음에 수정주의 있고 그다음에 탈수정주의. 네. 어쨌든 그냥 전통은 아닌 걸로.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이야기들 쭉 해주셨고 전쟁에 대한 또 큰 줄기를 좀 잡은 것 같은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뭔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어떤 걸 좀 우리가 교훈 삼으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요즘도 하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정신 차리기 힘들 만큼 여러 가지 속도가 변했다가 또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한국 전쟁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정치학계라든지 이쪽에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하나의 어떤 역사적 통찰은 결국 남북 모두 어느 한쪽으로의 어떤 무력을 통해서 통일을 할 수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죠. 흡수 통일 안 된다. 네, 흡수 통일이라든지 이거는 힘들다. 네. 왜냐하면 남북 모두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제 세력과 연대할 경우에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인
흡수는 불가능하다는 게 바로 6.25의 교훈 아니냐. 네.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특히나 가장 또 두 번째는 전쟁이나 군사보다는 정치가 우선돼야 된다. 결국 대화 타입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군사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겨루어야 되잖아요. 네. 끝날 때까지 한번 죽고 죽여야 되는데 네.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절정선을 찾아가지고 타협과 절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 제도화시켰죠. 그렇네.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분단만 고착화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김일성의 리더십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든 그 사람이 그럼 좋아요. 내가 항일을 운동을 했고 뭐 본인 이제 금익쌤 주장대로 항일 운동을 했고 정말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남한은 다시 일본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북조선까지 또 일본의 침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남한을 해방시키려 했다. 조국 해방전쟁을 했다 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정말 이 남북한 사이에 더 악의만 쌓이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모순과 희생을 지금 불러일으켰느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또 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과연 제한 전쟁을 했던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의 경찰이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군대를 줄였잖아요. 한국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이제 십자군 전략을 쓴 거죠. 이제 소련을 압살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 미군 기지를 다시 늘리기 시작하고 한국 전쟁을 계기로 1년 동안에 국방 예산을 4배로 늘려버립니다. 한국 전쟁을 계기로 요즘 말하는 군산복합체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그다음부터 195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적인 전쟁 상태예요. 전쟁을 항상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바로 그 원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전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세계적 역사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 거란 말이죠. 미소 냉전이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라든지 오늘날의 모든 어떤 미국 패권의 시작이라는 게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메카시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한국 전쟁이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사실은 이 전쟁은 결국 그 한국 전쟁은 그래서 결론은 결코 한쪽의 그거로 결코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한쪽의 그걸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반드시 이제 우리 어떤 이런 타협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뭐 요즘 그래서 전쟁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말할 수 있거든요.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희생자들의 과거를 국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4.3이라든지 네네.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아니 또 6.25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국가 유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과 나라에 희생된 사람들이 같이 진짜 이게 참 이 대화와 이 진실과 화해와 용서가 이게 참 이게 우리 내부에서 돼야지 북한과 우리도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이게 응징을 해야 돼. 진상을 규명하면 응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응징을 하면 또 갈등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생기면 또 화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실은 밝혀야 되는데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또 갈등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최근에 사법농단지 밝히면서 맞아요. 진실을 밝히는데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또 그렇죠. 또 죽어 뭐 삼권분리 침해 아니냐 되고 또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밝히되 용서는 하자라는 게 이제 남아공의 교훈인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진실이 덮자 덮어. 그럴까? 덮을 건 좀 덮어요. 부부 사이도 덮을 건 덮어주는 게 좋아. 근데 덮으면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겠죠. 아니 아까 그 미국이랑 소련도 그랬다면서요. 진실 알면서도 서로 다 어느 정도 합의 봤다면서요. 네. 우리도 겉으로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알지만 겉은 좀 덮읍시다. 네. 그 시간이 좀 어쨌든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분들의 상처가 분명히 또 서로 다 있을 텐데 그거를 또 들춰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전쟁은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이 된 거예요. 잊혀진 전쟁.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전쟁이고 잊고 싶은 전쟁.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전쟁이에요. 알고 싶지 않은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네요. 베트남 전쟁은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가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네. 세대 자체가 완전히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알려지는데 한국 전쟁은 죽도 밥도 아니게 돼버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전쟁보다도 많은 미국의 국가 진로를 바꿨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알고 싶지 않은 잊혀진 전쟁. 그래서 의도적 무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은 뭐 무거운 주제로 저희가 다뤄봤는데 네. 또 한 번쯤은 또 이런 거 다뤄야죠 저희가. 네. 브루스 커밍스의 제목이 한국 전쟁의 시작. 아니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 이게 이제 최근 나온 책이고 네네네. 전에 있었던 책이 한국 전쟁의 기원. 네. 네. 오늘 브루스 커밍스의 이야기를 좀 주로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고 다양한 시각들 좀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브루스 커밍스의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좀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전방님 자꾸 마지막에 지금 약한 모습 보이시고요. 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정방님이 저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책으로 한번 또 선정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